뭐? 아버지?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어디서 굴러먹던 여자가 와서 행패야?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은 그가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반듯하고 정갈했습니다. 조문객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남편을 칭송했지요. 성실한 가장이었고 다정한 아버지였으며 더없이 훌륭한 사람이었다고요. 네, 제게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45년을 함께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 없던 내 남편 박진우. 저는 영정사진 속에서 온화하게 웃고 있는 그를 보며 꾹꾹 눌러왔던 슬픔을 삼키고 또 삼켜냈습니다. 이제 정말 당신 없이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실감 나지 않았습니다. 상복을 곱게 차려입은 아들 상철이와 며느리 유라가 곁을 지키며 연신 조문객을 맞는 모습이 참으로 든든하고 대견했습니다. 저렇게 번듯하게 잘 커준 아들 내외를 보며 남편도 하늘에서나마 흐뭇하게 웃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슬프지만 평온하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장례식장 문이 조용히 열리고 검은 상복 차림의 한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마흔쯤 되었을까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 단아한 아름다움이 오히려 눈에 띄는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그저 멀찍이 서서 남편의 영정 사진만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저 여자 누구예요? 아버님 아는 분이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의 지인이라면 제가 모를 리 없었으니까요. 며느리는 날카로운 눈초리로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계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자리를 찾지 못하고 서성이던 여자가 이내 결심한 듯 영정사진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국화꽃 한 송이를 올리는가 싶더니 와락 무너지며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 아버지, 흐흑 아버지.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가 장례식장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여자에게로 쏠렸고 아들 상철이와 며느리 유라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뭐, 아버지,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어디서 굴러먹던 여자가 와서 행패야. 당신 정체가 뭐야? 우리 아버지를 어디서 봤다고 아버지라고 불러. 당장 끌어내. 아들 며느리는 아버지를 모욕하는 꽃뱀이라도 나타난 것처럼 여자를 매몰차게 몰아붙였습니다. 여자는 변명할 겨를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끌려나가면서도 애절한 눈으로 제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지,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란 말인가. 저 여자는 누구고 왜 내 남편을 아버지라 부르는 걸까? 소라는 순식간에 정리되었지만 평온했던 장례식장은 술렁이는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 부부는 아버지의 명예에 흠이라도 갈까봐 전전긍긍하며 상황을 수습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여자가 끌려나간 문 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분노보다 더 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자의 눈물은 거짓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비를 잃은 자식의 진짜 슬픔이었습니다. 문득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다가도 늦은 밤, 서재에서 홀로 창밖을 내다보다가도 아주 가끔 아주 깊은 슬픔에 잠겨 있던 당신의 눈빛. 그때는 그저 삶의 고단함이겠거니, 나이 들어가는 서글픔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오늘에서야 깨닫습니다. 그 슬픔의 이유를 저는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여보, 당신 대체 어떤 비밀을 품고 평생을 살아온 건가요? 저 여자는 정말 누구인가요? 저는 산산조각난 마음으로
영정 사진 속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온화한 미소는 이제 제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장례의 모든 절차가 끝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지만 남편의 부재는 조금도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안 곳곳에 배어 있는 남편의 흔적들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제게 말을 걸어오는 듯 했지요. 현관에 놓인 낡은 구두, 소파 위에 벗어둔 외투, 서재에서 풍겨오는 옅은 묵향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당신만 없다는 사실이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괴롭혔던 것은 장례식 마지막 날의 그 소란스러운 기억이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아들 며느리는 벌써부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온통 남편이 남긴 재산에 대한 것이었지요. 저는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된 상가랑 아파트는 시세가 꽤 올랐더라고요. 상속세 내고 정리하려면 지금부터 서둘러야 해요. 당신은 회사 일 바쁘니까 상속 관련 서류는 제가 다 챙길게요. 그래, 당신이 좀 수고해줘. 괜히 시간 끌다가 세금 문제만 복잡해지니까. 어머니, 아버님 보험금 나온 건 일단 어머니 생활비 통장에 넣어두고 나머지는 저희가 정리해서. 아들은 제게 무언가 말을 이어가려다 제 표정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아들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눈치를 주었지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며느리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말투로 화제를 바꿨습니다. 참 어머님, 장례식 때 그 여자 때문에 얼마나 놀라셨어요.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그런 사기꾼들이 많다더라고요. 돌아가신 분 명의에 흠집 내서 돈 뜯어내려는 수법이죠. 신경 쓰지 마세요. 사기꾼이라 정말 그런 걸까? 하지만 그 여자의 눈물은 너무나도 진짜 같았는데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침묵이 답답했는지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유라 말이 맞아요. 괜히 그런 여자 때문에 마음 쓰지 마세요. 아버지 평생 반듯하게 사신 분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제 다 잊고 저희랑 편안하게 지낼 생각만 하세요. 아들 부부는 그날의 일을 어떻게든 덮고 자신들의 계획대로 재산을 정리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남편에 대한 슬픔이나 제 마음에 대한 헤아림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남편의 죽음은 이제 처리해야 할 일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문득 남편의 서재가 떠올랐습니다. 생전에 남편은 그 누구도 자신의 서재에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당신의 진짜 삶은 어쩌면 저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구나. 저는 홀린 듯이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길게 들어와 묵직한 책상과 빽빽한 책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늘 앉았던 낡은 가죽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아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가 쓰다 만 서류와 늘 사용하던 만년필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별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오래된 계약서들, 빛바랜 편지들, 그리고 낡은 사진 몇 장이 전부였지요. 그때였습니다. 가장 아래쪽 서랍, 다른 서류들 밑에 깔려있던 짙은 갈색 표지의 낡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제 남편의 것이 분명한 정갈하면서도 힘 있는 필체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3년 5월 10일. 오늘 나는 아비가 될 자격을 영원히 박탈당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과 절망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노트 안에 남편이 평생 숨겨온 비밀이 담겨 있는 걸까요?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다음 장을 넘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 진실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남편의 일기장은 열어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며칠 밤낮으로 서재에 틀어박혀 남편이 남긴 수십 년의 시간을 위태롭게 넘나들었습니다. 일기장 속에는 한 남자의 인생이, 그리고 제가 전혀 몰랐던 남편의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집안의 반대로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져야만 했던 아픔, 갓 태어난 딸을 더 나은 환경으로 입양 보내며 피눈물을 흘렸던 절망, 그리고 평생을 딸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온 한 아버지의 회한.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던 그 여인, 한서연이 바로 남편의 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보다 더 큰 연민과 슬픔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보, 당신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곁에 있으면서도 이 무거운 짐을 전혀 몰랐으니 내가 당신의 진짜 아내가 맞았던 걸까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 상철이와 며느리 유라를 불렀습니다. 이 진실을 알면 그들도 아버지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딸을 보듬어 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순진한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렴. 장례식 때 왔던 그 아가씨, 내 아버지 딸이란다. 너한테는 여동생이 되는 게지. 아들과 며느리는 제 말을 듣고는 잠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을 훑어보지도 않은 채 차가운 조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이런 낡은 공책 쪼가리에 적힌 걸 믿으시라고요? 전형적인 사기꾼 수법이잖아요. 아버님 돌아가시자마자 돈 뜯어내려고 밑밥 가는 거 안 보이세요? 어머니, 유라 말 좀 들으세요. 아버지가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거 어머니가 더 잘 아시잖아요. 연세 드시더니 판단력이 흐려지셨나 보네요. 그 여자가 뭐라고 하던가요? 돈이라도 달랍디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재산을 위협하는 적의 등장으로만 받아들일 뿐이었지요. 아들 부부의 완고한 태도에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왜 평생 이 비밀을 혼자 짊어져야만 했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 부부는 저를 노골적으로 고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정말로 치매에 걸린 노인이라도 된 것처럼 사사건건 저를 감시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막으려 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부쩍 깜빡깜빡 하시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같이 사는 게 좋겠어요. 괜히 혼자 계시다가 사기꾼한테 또 넘어가시면 어떡해요. 그들의 행동은 걱정이 아닌 통제였습니다. 제가 한서연을 만나거나 남편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저는 제 집에서 완벽한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이제는 아들마저 등을 돌린 이 집에서 저는 홀로 섬처럼 남겨졌습니다. 깊은 밤 잠 못 이루고 서재에 앉아 남편의 만년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대로 아들 부부의 뜻대로 남편의 진실을 영원히 묻어버려야 하는 걸까? 아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아픈 삶을, 그리고 영문도 모른 채 아비에게 버림받은 딸의 삶을 두 번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이제라도 내가 바로 잡아야겠어요.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탐욕에 맞서 남편이 평생 지키고 싶어 했던 그 딸을 이제는 내가 지켜주기로요.
그것이 제가 남편에게 그리고 그의 딸 한서연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이자 제 마지막 도리였습니다. 아들 부부의 감시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지요.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다녀오는 척, 오랜만에 옛 동네 친구를 만나는 척하며 감시의 눈을 피해 한서연이라는 여인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서는 남편의 일기장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딸의 이름과 생일은 물론 혹여나 하는 마음에 딸이 어른이 되어 운영하고 싶어 했던 작은 꽃집에 대한 희망까지도 적어두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희미한 단서를 붙들고 며칠 동안 시내의 꽃집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동네에서도 조금 외진 골목 어귀에서 서연이라는 이름의 작은 꽃집을 발견했습니다. 상서로운 인연이라니 저는 간판을 보자마자 직감했습니다. 이곳이 분명했습니다. 가게 안을 들여다보니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바로 그 여인, 한서연이 혼자 묵묵히 꽃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조심스럽게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하는 작은 종소리에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본 그녀의 눈이 순간 경계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꽃을 다듬던 가위를 내려놓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저기 나는 아드님 보내서 오신 건가요? 돈이라도 쥐어주면서 다신 나타나지 말라고 하시려고요? 필요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얼마나 모진 말을 들었으면 저리도 방어적이 되었을까 싶어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품 안에 소중히 간직해왔던 남편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먼저 내 아들 녀석과 며느리가 무례했던 거 이 늙은이가 대신 사과합니다. 그리고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왔어요. 저는 일기장 중에서도 남편이 딸의 생일마다 홀로 쓴 부분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내 딸 서연아, 20번째 생일을 축하한다. 부디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만 보고 배우렴. 멀리서라도 너의 행복을 비는 못난 아비가 있다는 것만 기억해다오. 그 부분을 읽어내려가는 한서연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이내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일기장 위로 떨어졌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걸? 나도 이제 알았어요. 이 양반이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은 은은한 꽃향기와 그녀의 나지막한 흐느낌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의 여자와 남편의 딸. 세상 가장 어색한 사이일 두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 우리는 남편 그리고 아버지라는 한 사람을 함께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상처와 제 상처가 다르지 않음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지요. 저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따뜻한 차 한 잔 같이 해줄 수 있을까요? 한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서려 있던 날카로운 경계심은 어느새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는 깊은 슬픔과 혼란스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색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한서연과의 만남 이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온기가 피어났지만 현실은 더욱 차갑게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아들 상철이와 며느리 유라는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한서연을 만났다는 사실에 불같이 화를 내며 저를 더욱 거세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어머니에 대한 존중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희 실망시키실 거예요?
그 사기꾼 계집애 만나서 무슨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거짓말이라고요. 어머님, 이러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변호사 통해서 친자 확인 소송이라도 내서 그 여자 정체 만천하에 밝혀야 정신 차리시겠어요? 아버님 명예의 흙탕물 튀겨서 어머님이 얻는 게 뭔데요? 며느리는 친자 확인이라는 말을 무기처럼 휘둘렀습니다. 어차피 유전자 검사 결과만 조작하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뻔뻔함과 탐욕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지요. 그들은 더 이상 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려는 탐욕에 눈먼 괴물일 뿐이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저는 그날 밤 다시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일기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내려갔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다른 단서라도 남겨두지 않았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기장 가장 마지막 페이지, 희미하게 덧붙여진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만약 상철이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거든 내 서재 책상 3번째 서랍, 만년필을 보아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히 책상 서랍을 열고 남편의 손때가 묻은 낡은 만년필을 꺼내 들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만년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년필의 뚜껑을 돌려 열어보는 순간 잉크 카트리지 대신 그곳에 숨겨져 있던 작은 USB 메모리 카드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여보, 당신 대체 어디까지 준비해 둔 건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리 카드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에는 영상 파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클릭하자 모니터 가득 남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병색이 완연했지만 그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슬퍼 보였습니다. 남편은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이 평생 숨겨왔던 딸 서연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 서연이와 만났으며 그녀를 위해 모든 법적 절차를 준비해 두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도 내 아들 상철이가 아비인 나를 실망시켰기 때문이겠지. 상철아, 유라야. 너희에게 서연이는 내 동생이다. 만약 너희가 그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탐욕을 부린다면 남편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말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모든 재산은 내가 후원하던 재단에 기부될 것이다. 너희에게는 단 한 푼도 돌아가지 않을 게야. 이것이 내 마지막 유언이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진실의 공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탐욕을 시험대에 올린 남편의 마지막이자 가장 무서운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공은 아들 부부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닥쳐올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유언 영상은 판도라의 상자가 아니라 화라산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를 불러 모아 노트북 화면을 통해 남편의 마지막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는 내내 두 사람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남편의 말이 끝나자 가장 먼저 폭발한 것은 며느리 유라였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돼. 평생 가족밖에 모르던 분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요? 다 그 여자 때문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홀려서 이런 걸 찍은 게 분명해요. 어머니, 이건 무효예요.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실 때 찍은 영상이라고요. 이걸 어떻게 유언이라고 인정해요? 저희한테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니 아버지가 저희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아들 부부는 이성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들은 남편의 진심을 헤아리려 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몫이 사라졌다는 사실에만 분노하고 있었지요.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했고 며느리는 모든 책임을 한서연에게 돌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민낯을 마주하며 남편이 왜 이런 극단적인 유언을 남겨야만 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를요. 그날 이후 집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날마다 저를 찾아와 유언 영상을 내놓으라며 윽박지르고 협박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일말의 존중심도 혈육의 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그 영상만 없으면 다 저희 거예요. 평생 고생하신 어머니가 왜 길바닥에 나앉을 생각을 하세요? 어머님이 정그러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그 영상 원본만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재산의 3분의 1은 챙겨드릴게요. 저희도 이게 최선이에요. 최선이라니 자식이라는 것들이 어미에게 도둑질을 공모하자고 하는구나. 저는 기가 막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침묵에 더욱 초조해진 며느리는 급기야 한서연의 꽃집으로 쳐들어가는 일까지 벌였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갔을 때 가게 안은 이미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화분과 짓밟힌 꽃들이 나뒹굴었고 한서연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구석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가, 괜찮아? 이게 다 무슨 일이니? 괜찮아요. 어머니 아드님이랑 며느님이 오셔서 아버지가 남기신 돈 내놓으라고.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 가게 밖에서 차갑게 웃으며 저를 지켜보던 며느리가 다가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잘 보세요. 이게 다 어머님이 고집 부려서 생긴 일이에요. 저 계집애 하나 때문에 우리 상철 씨랑 어머님 인생까지 전부 망치실 거예요? 유언 영상 내놓으세요. 그럼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인생 최악의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자니 죄 없는 서연이가 다치고 서연이를 지키자니 평생 키운 아들과 완전히 등을 져야 하는 상황. 남편은 제게 너무나도 가혹한 숙제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엉망이 된 가게와 겁에 질린 서연이 그리고 악마처럼 웃고 있는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가 한서연의 가게를 엉망으로 만든 다음 날 저는 아들 부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끌려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싸움에서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아들 부부는 자신들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는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제야 결심이 좀 서셨나 봐요, 어머님? 진작 그러셨으면 저나 그 여자나 험한 꼴 안 봤을 텐데요. 어머니, 영상 원본만 저희한테 주세요. 그럼 저희가 알아서 아버지 명예 지키고 어머니 노후도 편안하게 모실게요. 이게 다 가족을 위한 길이에요. 가족이라니 너희 입에서 아직도 가족이라는 말이 나오는구나. 저는 차갑게 식은 찻잔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뜻대로는 안 될 게다. 내 아버지가 남긴 유언, 나는 그대로 지킬 생각이야. 제 말에 아들 부부의 표정이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최후의 수단을 준비해 둔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이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정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법원에 어머니에 대한 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했습니다. 의사소견서까지 다 받아놨어요. 어머니는 이제 정상적인 판단을 하실 수 없는 상태라고요.
법적으로 어머님 재산은 저희가 관리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제 그 영상은 그냥 쓸모없는 동영상 쪼가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를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어 모든 권리를 빼앗으려 하다니 자식의 도리를 완전히 내팽개친 그들의 악랄함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며느리가 승리를 예감한 듯 비웃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서연이 들어섰습니다. 제가 미리 연락해 둔 것이었지요. 아들 부부는 불청객의 등장에 기겁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여길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나가. 부르셔서 왔어요, 어머님. 한서연은 제 앞에 서서 품 안에서 하얀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 위에는 상속포 기각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돈 때문에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평생 저를 그리워하셨다는 아버지의 진심, 그것 하나면 저는 충분합니다. 그녀는 제게 일기장을 돌려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알 수 있도록 이 일기장만 제가 간직하게 해주세요. 이게 제가 아버지께 받을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큰 유산입니다. 한서연의 말은 그 어떤 비수보다도 아들의 심장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돈 때문에 아버지를 정신병자로 몰고 어머니마저 내치려 했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돈이 아닌 아버지의 진심만을 원했던 여동생의 모습, 그 극명한 대비 앞에서 아들 상철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죄책감의 무게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직 며느리 유라만이 탐욕스러운 눈으로 상속포 기각서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상속포 기각서 한 장은 저희 가족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죄책감에 무너진 아들 상철이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며느리 유라는 마지막까지 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아들을 비난하다가 결국 스스로 집을 나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길고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봄이 왔고 아들은 마침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을 눈물로 고백하며 아버지와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아들을 일으켜 안아주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제 아들이 비로소 제게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유언대로 재산의 절반을 그가 후원하던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은 제 노후 자금을 제외하고 아들 상철이와 딸 한서연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서연아, 이건 내 아버지가 내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아니, 어쩌면 첫 선물이겠구나. 사양 말고 받아주렴. 어머님, 저 정말 이래도 괜찮을까요? 괜찮고 말고. 너는 내 딸이기도 하니까. 그날 이후 저희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했지만 매주 함께 식사를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남편의 추억을 나누며 저희는 서서히 서로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아들 상철이는 한서연을 친동생으로 진심으로 아끼게 되었고 서연이도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상철이를 오빠라고 부르게 되었지요. 남편의 첫 기일, 저희 세 사람은 함께 남편의 묘를 찾았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묘지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진짜 보물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늘에서나마 저희를 지켜봐 주세요. 아버지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네요.
이렇게라도 찾아뵐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원망만 가득했는데 이제는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좋은 가족을 만나게 해주셔서요. 저는 두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영정 사진 속에서 온화하게 웃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당신의 그 깊던 슬픔의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도요. 여보, 보고 있나요?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우리 아이들. 이제는 제가 당신 대신 잘 지킬게요. 그러니 하늘에서는 아무 걱정 말고 부디 편히 쉬세요.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묘비를 바라보는 모습 위로 따스한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길고 아팠던 겨울이 지나고 저희 가족에게는 마침내 진짜 봄이 찾아왔습니다.